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50년을 기다렸어요. 협정만 끝나면 독식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해저 900m에 이미 한국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자회견에서 환호할 때 한국은 단 3줄 유감만 남겼어요. 너무 조용했죠.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5년간 돌아간 로봇 팔 53만 배럴의 원유, 그리고 완벽한 승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승자는 소리 지르는 승자가 아닙니다. 웃으며 침묵하는 승자죠.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서윤, 워싱턴에서 해양안보와 에너지 분쟁을 분석하는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숫자와 위성 사진만 보면 세상에서 거짓말이 제일 먼저 들리는 사람이죠. 2025년 6월 22일,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켰는데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 긴급 기자회견.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선언. 50년 만에 독점 선언이었습니다. 도쿄 기자회견장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일본 외무대신이 단상에 올라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일 제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오늘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정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으니까요. 한국은 5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뽑지 못했습니다. 협정만 연장하고 탐사만 반복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세계 언론은 이미 한국 패배로 결론을 내렸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에너지 외교 실패라고 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했죠. BBC는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분석했어요. 모두가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반응은 이상했어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이 딱 3줄이었습니다. 제7광구 협정 종료의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이었어요. 항의도 없고 반박도 없고 대책 발표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한국답니래, 결국 포기한 거야.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너무 조용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이건 포기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아닌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뭘 기대하는 거야,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제 책상 옆 서랍에는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 동남아 프로젝트 보고서였죠. 그 파일을 볼 때마다 저는 아시아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발표는 찬란했죠. 현장 사진도 깨끗했고 데이터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 볼트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무인 시스템이 폭주했습니다. 인명사고 직전까지 갔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시아는 포장만 화려하다고. 서류는 1등인데 현장은 3등이라고.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한국도 거기서 거기겠지. 발표는 잘하는데 실행은 못하는 나라. 그게 제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줄리아 바넷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펜타곤 협력 라인의 정보 담당이죠. 그리고 제 라이벌이기도 했어요. 줄리아는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캐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줄리아가 물었어요. 서윤, 한국 반응 봤지? 너무 조용해.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어때, 포기한 거잖아. 줄리아가 웃었어요. 아니야, 이건 포기가 아니야. 이건 완료일 때 나오는 표정이야. 완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이 뭘 완료해? 줄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윤, 내가 놓친 게 있어. 한국은 지난 5년간 제7광구에서 조사선을 계속 띄웠어. 근데 그 패턴이 이상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돌았거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조사하는 거잖아. 줄리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가 아니라 설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수중은 위성에 안 잡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줄리아가 링크 2개를 보냈어요. ROV 영상 하나, 일본 탐사선 승선 명단 하나. 직접 확인해봐. 일본이 다음 주에 탐사선 띄운대.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먼저 증명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화면에는 제7광구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줄리아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완료일 때 나오는 표정. 저는 과거 위성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12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제7광구 위성사진이 시간순으로 정렬돼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국조사선 3척, 2015년 5척, 2018년 10척, 2020년 20척.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좌표를 반복해서 방문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설치하듯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줄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본 탐사선 나도 태워줘. 직접 확인하겠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좋아, 경쟁이 시작됐네. 누가 먼저 진실을 밝히나 보자.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내가 놓쳤어. 그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가를 했을까? 아니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줄리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완료일 때 나오는 표정. 저는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제7광구 관련 기사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항해 집회도 없고 국회 성명도 없고 여론도 잠잠했어요. 마치 이미 준비가 끝난 것처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해양무인 시스템 관련 한국 기업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회사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7광구 조사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 해양 생태 조사가 공식 목적이었죠. 하지만 계약 금액이 이상했어요. 단순 조사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일본 탐사선 출항은 6월 29일.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그리고 줄리아보다 먼저 진실을 밝혀내기로.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한국이 정말 뭔가를 해냈다면 그건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과거로 자꾸만 돌아갔습니다. 7년 전 그 프로젝트가 계속 떠올랐어요. 2018년 9월 베트남 하이퐁 항만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당시 32살 해군 정보분석관에서 갓 민간으로 옮긴 신참이었죠. 그 프로젝트가 제 첫 해외 검증 업무였어요. 아시아 최초 무인 컨테이너 하역 시스템.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도 깔끔했고 안전 매뉴얼도 두툼했어요. 현지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영어로 번역돼 있었고 기술 용어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네. 아시아도 이제 따라잡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장 방문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첫인상은 좋았어요.
깨끗한 사무실, 친절한 직원들, 최신 장비들. 모든 게 서류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 테스트를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봇팔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재시작하자 이번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컨테이너가 흔들렸습니다. 아래에는 작업자 5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멈춰, 지금 당장 멈춰.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다행히 컨테이너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30cm만 더 기울었어도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안전 센서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볼트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서류에는 3중 안전장치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책임자를 불렀어요. 이게 뭡니까? 서류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청업체가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검증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돈이, 그들의 신뢰가 제 손에 달려 있었는데 저는 사고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아시아 기술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컨테이너, 빠진 볼트, 조작된 보고서, 포장만 화려한 기술. 그게 제가 아시아를 보는 눈이 됐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잖아. 똑같을 거야. 발표는 잘하는데 실행은 못하는 나라. 그게 제 편견이었어요. 6월 27일 저녁 줄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내일 일본 탐사선 출항이야. 준비됐어? 저는 가방을 싸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야말로 준비됐어? 줄리아가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자료를 다 모았어. 한국이 뭔가 했다는 증거를 찾았거든. 제 손이 멈췄어요. 무슨 증거?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지난 3년간 심해 로봇 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 공식적으론 해양 생태 조사용이래. 근데 그 기업 CEO가 누군지 알아? 전직 해군 잠수함 설계자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해양 생태 조사에 잠수함 설계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줄리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제칠 광구에서 가장 많이 조사한 지점이 어딘지 알아? 바로 석유 매장 추정 지역이야. 정확히 그 위치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줄리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윤, 너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아직도 7년 전 그 사건에 갇혀 있잖아. 근데 세상은 변했어. 한국도 변했고.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줄리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탐사선에서 보자. 누가 옳은지 확인하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제 마음도 그랬어요. 편견이라는 불빛이 너무 밝아서 진실이라는 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줄리아가 보낸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 기업 해양무인 시스템. CEO 강도현 전직 해군 잠수함 설계자. 제칠 광구 조사 프로젝트 총 47회 수행. 투자 금액 3조 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조 원. 단순 조사에 3조 원을 쓸 리가 없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불안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만약 줄리아가 맞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 뭔가를 했다면, 그건 제 모든 분석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위성에도 안 잡히게? 저는 과거 위성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조사선들이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정박해 있다가 밤이 되면 특정 좌표로 이동했어요. 위성이 지나간 직후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이야. 치밀하게 계획된 거야. 한국은 위성 궤도까지 계산했어요. 어느 시간에 위성이 지나가는지 알고 있었고 그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를 속인 거예요. 일본을, 미국을, 모두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탐사선이 해저로 내려가면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대단하다고?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 제 자존심이 허락할까? 7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일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사이로 7년 전 그 떨리는 컨테이너가 자꾸만 끼어들었어요. 흔들리는 강철, 빠진 볼트, 조작된 서류. 그 기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이불 속까지 따라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찬물이 머리를 깨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서윤. 넌 분석가야. 사실만 보면 돼. 편견은 버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을까? 아니면 저와 줄리아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일본이요. 정확히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줄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도쿄에서 만나자. 준비됐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진실이 뭐든 받아들일게.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가 틀렸기를. 제발 한국이 정말 해냈기를. 그래야 제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테니까.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6월 28일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줄리아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윤, 잘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줄리아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일본 탐사선 출항 일정이야. 내일 아침 6시 요코하마 항에서 출발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탐사선 이름은 다이카이마루 대해환이라는 뜻이었어요. 일본 최신심의 탐사선이었습니다. 줄리아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어요. 승선 명단 봐. 일본 경제산업성 실무자 하야세 렌, 도쿄대 해양공학과 교수 2명, 기술진 10명. 그리고 우리. 저는 하야세 렌이라는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번 제7광구 독점 선언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했죠.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야세는 자신만만해.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거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줄리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우리도 그랬지. 하지만 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돼 있어. 너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코하마 항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부두에 도착했어요. 다이카이마루가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길이 120m 최신심의 탐사 장비를 갖춘 배였어요. 승선구 앞에서 하야세 렌을 만났습니다. 45살 단정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그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야세가 배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탐사로 우리는 제7광구의 석유 매장량을 정확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곧 시추를 시작하겠죠. 줄리아가 물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야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용하더군요. 예상대로입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못했잖아. 우리는 브리지로 올라갔습니다. 선장과 항해사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제7광구 해도가 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6시간. 하야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수심 900m 지점입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죠. 저는 그 좌표를 봤어요. 제 노트북에 저장된 한국 조사선 이동 경로와 겹쳤습니다. 정확히 같은 지점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배가 출항했어요.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태평양이 드러났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긴장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리아가 속삭였어요. 나도. 근데 이상한 건 한국 언론이 너무 조용해. 항해 기사도 없고 국회 논평도 없어. 마치 이미 끝난 일처럼 행동하고 있어. 저는 휴대전화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줄리아 말이 맞았어요. 제7광구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짧은 보도뿐이었어요. 댓글도 이상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어떤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다리면 알게 될 거라고. 뭘 알게 되는 거지? 오후 1시 우리는 목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수평선이 또렷했습니다. 하야세가 기술진에게 지시했어요. ROV 준비. ROV는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로봇팔이 달려 있었어요. 수심 900m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브리지에 모니터가 켜졌어요. ROV의 시야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야세가 말했습니다. 하강을 시작합니다. ROV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햇빛이 닿는 표층이었죠. 100m를 지나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200m, 300m. 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500m를 지나자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ROV의 조명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700m, 800m. 제 심장이 ROV와 함께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900m. 해저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바닥을 비췄어요. 모래와 바위가 보였습니다. 하야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대로 평평한 해저입니다. 시추에 적합하군요. 기술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평범한 해저였습니다. 모래, 바위, 가끔 해삼 같은 생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줄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 저기 봐.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모래 사이로 뭔가 반짝였습니다. 금속이었어요. 하야세도 알아챘습니다. 저게 뭐지? 확대해봐. ROV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어요. 모래 속에 묻힌 파이프 끝을. 하야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저건? ROV가 파이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파이프는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거대한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금속 허브였습니다. 사방으로 파이프가 뻗어 있었고 중앙에는 기계들이 빽빽했어요.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브리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야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ROV가 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파이프 옆면에 새겨진 글자를. HDHI 코리아. 한국조선소 로고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게. 줄리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떨고 있었어요. 하야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한국의 설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900m 심해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미 완성된 채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냈어요. 게임을, 경쟁을, 모든 걸. 그리고 우리는 세계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눈에는 자꾸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HDHI 코리아. 파이프에 새겨진 그 글자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글자들이 빛났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 수평선에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밑에 900m 아래에 한국의 설비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아였어요. 그녀도 잠을 못 잤나 봐요.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못 잤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우리는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다와 하늘,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만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아. 줄리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근데 눈으로 봤잖아. 카메라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폐를 채웠어요. 짠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아무도 모르게. 5년 동안. 줄리아가 대답했어요. 치밀한 계획이야. 위성 궤도를 계산하고 야간 작업만 하고 공식적으론 해양 생태 조사라고 속이고. 완벽한 위장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아니, 전쟁이야. 말없이 진행되는. 줄리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몰랐던 거야.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오전 6시 하야세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브리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어요. 밤새 아무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야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본 것은 명백히 한국의 해저 설비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도쿄대 교수가 말했어요. ROV 영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파이프 표면에 해양 생물이 붙어 있었어요. 최소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3년. 브리지가 조용해졌어요. 3년이면 협정이 종료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정이 살아있을 때 이미 시작했어요. 하야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협정 종료를 선언할 때 한국은 이미 뽑고 있었다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전쟁이 끝나 있었어요. 한국의 일방적 승리로. 하야세가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설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나? 기술자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ROV가 어젯밤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파이프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중앙 허브에서 나온 파이프가 최소 12방향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반경 5km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직경으로 봐서 일일 채굴량은 최소 1000배럴 이상일 겁니다. 1000배럴. 하루에. 5년이면.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00배럴 곱하기 365일 곱하기 5년. 180만 배럴 이상. 한국은 이미 그만큼을 뽑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줄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 채굴이 아니야. 정제까지 하고 있을 거야. 해저에서 바로. 저는 그녀를 봤어요. 어떻게 알아? 줄리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3년 전에 해저 정제 기술 특허를 냈어. 무인 시스템으로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 당시에는 실험 단계라고 했는데.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특허 도면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해저에서 추출한 원유를 즉시 정제해서 파이프로 보내는 시스템.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무인. 하야세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몰랐지? 정보부는 뭘 했어? 일본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으니까요. 미국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을 무시했어요. 설마 한국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오만이 우리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하야세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전체 구조를 확인합니다. ROV가 다시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3차원 스캐너를 장착했어요.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100m, 200m. 저는 어제와 똑같은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푸른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300m를 지나자 거의 어둠이 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제가 직접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500m. 완전한 어둠. 조명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700m. 주변에 물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800m. 저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날. 베트남 하이퐁 항만. 떨리는 컨테이너. 빠진 볼트. 사람들의 비명.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야. 집중해. 900m. 해저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바닥을 비췄어요. 어제 본 파이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ROV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파이프를 따라 오른쪽으로. 100m, 200m, 300m. 파이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허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허브보다 작았지만 역시 작동하고 있었어요. LED가 깜빡이고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중계 허브입니다. 여러 개의 채굴 지점을 연결하는 거죠. 하야세가 물었어요. 몇 개나 있을 것 같나?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파이프 방향으로 봐서는 최소 5개 이상일 겁니다. 5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한두 개의 설비가 아니었어요. 네트워크였습니다. 거대한 해저 네트워크. ROV가 계속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또 다른 파이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더 굵었어요. 직경이 거의 1m는 돼 보였습니다. 기술자가 숨을 삼켰어요. 저건 메인 파이프입니다. 정제된 원유를 본토로 보내는 파이프일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기술자가 해도를 확인했어요. 방향으로 봐서는 한국 본토. 아마 부산이나 울산 쪽일 겁니다. 한국은 해저에서 바로 본토로 원유를 보내고 있었어요. 파이프로.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수천억 원의 투자. 수백 명의 기술자. 모두가 침묵 속에 일했어요. 세계를 속이며. 줄리아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국은 이미 끝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ROV가 중앙 허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접근했어요. 허브 표면에 여러 개의 센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유량 센서.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브 윗면에 작은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건 통신 안테나입니다. 데이터를 본토로 보내는 거죠. 하야세가 물었어요. 어떻게? 900m 심해에서? 기술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허브에서 가느다란 케이블이 뻗어 있었어요. 해저 광 케이블입니다. 이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통신까지 준비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인 설비가 아니었어요. 원격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어딘가에 관제 센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한국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줄리아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들켰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들킬 걸 예상했을 거예요. 한국은 하야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위성전화를 들고 브리지 밖으로 나갔어요. 도쿄에 보고하는 거겠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의 설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요.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패자도 정해졌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편견이, 제 오만이, 제 확신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차올랐어요. 경외,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자랑스러움. 한국이 해냈어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후 3시 ROV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였어요. 하야세는 도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라고. 설비 규모, 작동 상태, 채굴량 모든 것을. ROV가 해저에 도착했을 때 조명이 더 밝아졌어요. 새로운 조명 장비를 추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중앙 허브 주변으로 로봇 팔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총 8개의 로봇 팔. 각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팔은 굴착을 하고 어떤 팔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어떤 팔은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자동이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감탄했어요. 이건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각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줄리아가 물었습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예비 로봇 팔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교체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완벽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준비했어요. 고장, 유지보수, 비상 상황. 모든 경우의 수를. ROV가 로봇 팔 하나에 접근했습니다. 로봇 팔이 해저 바위를 굴착하고 있었어요. 정밀한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바위가 깨지고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스며 나왔습니다. 원유였어요. 로봇 팔이 즉시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원유가 파이프로 빨려 들어갔어요.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낭비 없이. 하야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뽑는 거죠? 기술자가 계산했습니다. 로봇 팔 하나당 시간당 약 50리터. 8개니까 400리터. 하루 24시간 작동하면 9,600리터. 배럴로 환산하면 약 60배럴입니다. 60배럴. 하루에. 한 개의 허브에서. 저는 물었어요. 허브가 몇 개죠?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한 걸로는 최소 5개. 그럼 하루 300배럴 이상입니다. 5년이면. 저는 다시 계산했어요. 300배럴 곱하기 365일 곱하기 5년. 50만 배럴 이상. 그것도 최소 추정치. 한국은 이미 그만큼을 뽑았어요. 브리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ROV가 메인 파이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파이프가 해저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1km, 2km, 3km. 파이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5km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정제 플랫폼이었어요. 중앙 허브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이가 거의 30m는 돼 보였어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다른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1층은 1차 분리, 2층은 정제, 3층은 저장 탱크입니다. 완전한 해저 정제 시스템이에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저에서 바로 정제하고 있었어요. 품질을 높이고 부피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줄리아가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채굴 프로젝트가 아니야. 이건 산업혁명이야. 해저 산업혁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ROV가 정제 플랫폼 주변을 돌았습니다. 플랫폼 표면에 여러 개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HDHI 코리아.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갑판에 혼자 서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밑에서 한국의 설비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달빛 아래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사가 받았습니다. 서윤, 어때? 뭘 발견했어?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사가 다시 물었어요. 서윤? 거기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한국이 이미 채굴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50만 배럴 이상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상사가 말했습니다. 농담이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해저 900m의 완전 무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채굴, 정제, 저장 모두 자동입니다. 상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증거는 ROV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 로고가 선명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 저는 전화를 끊고 영상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상사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히겠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면 긴급 회의가 열릴 거예요.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모두가 모일 겁니다. 한국이 해낸 일을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어요. 달빛이 파도에 부서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야세가 또 다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도쿄에서 긴급 파견된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하야세가 어제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설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로봇 팔 파이프, 정제 플랫폼, 저장 탱크 모든 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화상회의 속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무성 관계자가 물었어요. 철거할 수 있나?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심 900m에서는 사람이 작업할 수 없습니다. 로봇으로도 철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방위성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폭파는? 기술자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무력 파괴 행위로 간주됩니다. 전쟁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유엔에 제소하면? 외무성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계속 뽑을 테고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한국은 완벽한 수를 둔 거예요. 철거도 못하고 폭파도 못하고 법적 대응도 늦고. 하야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무성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협상입니다. 한국과 협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 그 단어가 브리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협정 종료를 선언하며 승리를 자축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 협상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굴욕이었습니다. 완전한 굴욕.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을 비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똑같았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결국 놀란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줄리아와 함께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줄리아가 말했어요. 서윤, 넌 7년 전 일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기억이 날 묶고 있었어. 줄리아가 저를 봤어요. 이제는 놓아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한국은 증명했잖아. 아시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아시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포장만 화려한 게 아니라고. 실행도 완벽하다고. 오히려 서구보다 더 치밀하고 더 빠르고 더 조용하다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줄리아. 내 말이 맞았어. 난 틀렸어. 줄리아가 미소 지었어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현실을 직시하는 거지. 오후 5시 하야세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보내기로 했대요. 협상을 위해. 브리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죽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승리를 자축하던 일본이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협상을 요청하는 상황. 역전이었습니다. 완전한 역전.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줄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말이 맞았어. 한국은 완료 상태였어. 줄리아가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믿어? 저는 답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 눈으로 봤으니까. 줄리아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곳에도 쓰면 남중국해, 동해, 태평양.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줄리아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장하면 세계 해양 질서가 바뀔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설치하느냐가 권리를 결정하는 시대. 법이 아니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에서 한국이 선두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배는 여전히 정박해 있었어요. 저는 선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갑판에 남아 별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누가 처음 제안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까?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었을까?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5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세계를 속이며,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한국을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놀라움과 굴욕의 한가운데로. 저는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선실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밑에서 돌아가는 한국의 기적을. 저는 다시 난간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국. 내 편견을 깨줘서.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해줘서.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K오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두 한국 기업과 기관이었습니다. 하야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몰랐지? 어떻게? 일본 교수가 말했습니다. 위장이 완벽했습니다. 공식적으론 해양생태 조사였고 실제로 조사도 했습니다. 보고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그건 겉면이었던 거죠. 저는 그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중작전을 펼쳤어요. 표면에서는 조사를 하고, 물밑에서는 설치를 하고,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ROV가 정제 플랫폼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큰 탱크가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였어요. 기술자가 센서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탱크 용량은 약 1000kl. 현재 70% 차 있습니다. 700kl. 정제된 원유가 지금 그 탱크에 들어 있었어요. 언제든 뽑아낼 수 있는 상태로. 하야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빼내죠? 기술자가 탱크 옆을 가리켰어요. 저기 밸브가 보이시죠? 원격으로 열 수 있습니다. 열면 메인 파이프를 통해 본토로 바로 보내집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한국은 언제든 원유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ROV가 탱크 주변을 더 살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탱크 옆에 작은 건물 같은 구조물이 있었어요. 기술자가 확대했습니다. 관제실이었습니다. 무인 관제실. 안에는 컴퓨터와 모니터, 통신 장비가 빽빽했어요. 모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LED가 깜빡이고 화면에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입니다. 사람 없이도 모든 걸 관리하는 거죠. 저는 그 광경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채굴하고 정제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완벽하게. 줄리아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서윤, 이건 미래야. 사람이 필요 없는 산업의 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게. ROV가 관제실 창문으로 접근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한글이 떠 있었어요. 제7광구 무인 채굴 시스템 가동 중. 1일 생산량 320배럴. 누적 생산량 53만 2천 배럴. 시스템 상태 정상.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하야세가 그 화면을 보며 무너졌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53만 배럴. 이미 53만 배럴을 뽑았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일본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협정 종료를 축하할 때
한국은 이미 반백만 배럴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브리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는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승리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게임은 진작에 끝났어요.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줄리아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7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이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는 제칠광구 한가운데 정박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6월 30일 아침 우리는 요코하마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하야세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그의 얼굴은 패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와 줄리아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줄리아가 물었어요.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실을 쓸 거야. 한국이 해낸 일을.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을.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의무야. 분석가의 의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 사무실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대요.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국의 제7광구 채굴건을 논의하기 위해. 상사가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와. 내 증언이 필요해.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동안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난 사흘간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명확해졌어요. 사실만 쓰면 됐습니다. 제 감정은 빼고 객관적인 사실만.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7광구 한국 무인 채굴 시스템 현장 확인 보고서. 첫 문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본 것을 쓰고 들은 것을 쓰고 확인한 것을 썼습니다. 해저 900m의 설비. 로봇 팔 파이프, 정제 플랫폼, 저장 탱크. 누적 생산량 53만 배럴. 완전 무인 시스템. 5년 이상 작동. 숫자와 사실이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결론을 썼어요. 결론 한국은 법이 아니라 기술로, 주장이 아니라 실행으로 권리를 확보했다. 제7광구에서 한국의 우위는 이미 확정됐으며 일본과 주변국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해양 분쟁에서 선제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과장이 없는지 편견이 없는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7월 1일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사무실로 갔어요. 회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국무부 차관,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대리, 정보기관 책임자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서윤 분석가입니다.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저를 봤어요. 보고해 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ROV 영상이 스크린에 떴어요. 한국의 설비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7광구 해저 900m 지점입니다. 한국의 무인 채굴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영상이 진행됐습니다. 로봇 팔 파이프, 정제 플랫폼. 모든 게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작동했습니까? 최소 5년입니다. 누적 생산량은 53만 배럴 이상입니다. 국방부 대리가 물었어요. 군사 응용 가능성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해저 기지 건설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무인 잠수함 기지, 센서 네트워크, 통신 중계소. 모두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단순한 채굴 기술이 아니었어요. 해저 지배 기술이었습니다. 정보기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일본이 발표할 테니까요. 국무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대응 방안은? 저는 대답했어요. 협력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채웠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워싱턴의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과거 위성사진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12년 전부터의 사진들. 한국 조사선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같은 좌표를 반복 방문하는 패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증거가.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개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7년 전의 사고가 나를 묶고 있었다. 아시아는 포장만 화려하다는 편견. 한국도 거기서 거기라는 오만.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다. 실행으로, 침묵으로, 완벽함으로. 저는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나는 한국을 몰랐다.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바다 밑 900m에서 내 편견이 먼저 침몰했다. 저는 일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끄러움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도 워싱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때 회의는? 저는 대답했어요. 예상대로야. 모두 놀랐어. 그리고 두려워했어. 줄리아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이 판을 바꿨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해. 줄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이 이 방식을 남중국해로 번지면 동해로? 태평양으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세계 해양 질서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줄리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봐야지. 편견 없이. 줄리아가 웃었어요. 좋은 시작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됐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디로 갈까? 다음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는 또 놀라게 될까? 아마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기대됐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보여줄 것이 7월 3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7광구에서 해저 무인 채굴 시스템을 운영해왔음을 공식 확인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가동됐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누적 생산량은 약 55만 배럴이며 모든 절차는 국제법을 준수했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의 협의는 했습니까?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협정 기간 중 우리는 해양 생태 조사 명목으로 합법적 활동을 했습니다. 협정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설비의 철거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완전한 기정사실화였어요. 한국은 이미 끝냈고 바꿀 수 없다는 선언.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답변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치밀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 제7광구에서 5년간 비밀 채굴. 일본 충격. BBC 해저 무인 시스템 새로운 자원 경쟁의 서막. CNN 한국의 침묵 전략 완벽한 승리로 귀결. 모든 언론이 한국을 다뤘어요. 놀라움, 경외, 때로는 두려움.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은 법이 아니라 기술로 승리했다. 이는 향후 국제 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세계를 바꿀 거예요. 7월 5일 일본이 특사를 서울에 보냈습니다. 하야세 렌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자축하던 그가 이제는 협상을 요청하러 가는 상황.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요. 승자와 패자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특사 회담 소식은 비공개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곧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제7광구 공동관리 협정에 합의했대요. 한국이 채굴을 계속하고 일본은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 일본의 사실상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한국의 설비를 없앨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한국 관계자를 떠올렸습니다. 강도현. 한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 그의 이름이 처음 공개됐을 때 저는 그를 검색했어요. 전직 해군 잠수함 설계자. 해양무인 시스템 CEO. 심해 로봇 기술 전문가. 완벽한 이력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에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어떤 표정으로 이 결과를 보고 있을지. 아마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겠죠.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고. 그게 한국 방식이었으니까요. 7월 10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제7광구 사례로 본 해저 자원 경쟁의 미래였어요.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기술 분석, 전략 평가, 향후 전망. 모든 걸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제7광구 프로젝트는 21세기 자원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법적 주장보다 기술적 실행이, 외교적 협상보다 현장 장악이 더 강력한 권리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이 사례를 교훈 삼아 해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개척한 이 영역에서 영구히 뒤처질 수 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읽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훌륭한 보고서야 서윤. 객관적이고 정확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존경합니다. 그들이 해낸 일을.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상사가 웃었어요. 좋은 출발점이네. 편견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워싱턴의 하늘을 봤어요.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다음에 뭘 할까? 이 기술을 어디에 쓸까? 남중국해? 동해? 태평양? 어디든 가능했어요. 한국은 증명했으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한국 해양기술 추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었어요.
한국을 주시하는 것.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보는 것.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해저 무인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기술의 응용 범위는 자원 채굴을 넘어 군사, 통신, 과학 연구로 확장 가능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사실만을. 저는 몇 시간 동안 썼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들의 기술에 대해, 그들의 전략에 대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파도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는 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한국. 나를 깨워줘서, 세계를 바꿔줘서. 그 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에서의 악몽이 사라졌어요. 떨리는 컨테이너 대신 조용히 작동하는 한국의 로봇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꿈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옅어졌어요. 눈빛도 맑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된 출발. 거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한국 덕분에.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요. 한국 해양기술 추적 프로젝트. 저는 기대됐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사무실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름 아침의 하늘은 청명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다.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바다 밑 900m에서 내 편견이 먼저 침몰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계를 보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시작. 저는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한국이 만든 세계에서 저도 함께 걸어가는 그 하루.